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또 그렇다고 대외 악재들이 또 완전히 해소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죠. 여전히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는 주식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세 분께 한번 답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식 전문가 이주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미국에서 언제 귀국하신 거예요? 토요일 날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요? 예.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지금 새벽입니다. 네. 미국의 생생한 얘기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예. 로스쿨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어쩌다가 미국 주식 전문가가 되신 겁니까? 예, 저는 IMF 때부터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법대에서도 국제거래법 같은 경제학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싱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여러 가지 뭐 기업에 대한 디테일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지난해 저희 경주마 계속 많이 나오셨지만 저 맞고 나선 처음 나오신 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떨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상황 어떤지 이따가 좀 신랄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주가 오늘 모처럼 좀 세게 반등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서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뭐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실적이 좀 견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주가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묘한 걸 하나 느꼈는데 네. 뭘 느꼈냐 하면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5G라든지 아니면은 6G 레디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그 통신업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경쟁 상대가 하웨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웨이가 지금 물러간 그 틈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일부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증권사에서는 요거 빼고 일단 구만전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묘한 움직임이었는데 예. 사실은 2차전지 우리 셀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다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몰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셀 업체들이 향후에 좀 주가 탄성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형사들이요? 네, 예. 네. 지금 삼성, LG엔솔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호재가 간밤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자세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생각과는 다르게 호재 아닌 호재, 물론 경제 투자 차원입니다. 네, 네.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매파로 불리는 연준 의원들이 이것도 이따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이런 정도로 향후 11월 1일에 있을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서 큰 틀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채 금리가 크게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 달러도 이제 상대적인 약세죠. 이런 국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도 최근에 국내 증시장을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싶고 어제랑 그제 진짜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죠. 네. 1% 올랐다가 보합, 1% 올랐다가 네. 마이너스로 끝나면서 야 진짜 이 국장 K장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네. 우라통을 터뜨렸고 너무나 또 화가 나는 것은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코스닥을 보면 이거 신용 털린 것들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이틀 연속 그것도 세계 증시는 오르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오늘 또 보란 듯이 2%대 이렇게 가게 되면서 K가 다 좋잖아요. 예. K 컨텐츠가 다 좋은데 이 주식 시장만큼은 이 K 주식 참 힘들다 이런 걸 느끼게 했던 또 최근의 3일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국채 금리 보니까 4.5%대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요.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또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잠깐 내려온 거냐 궁금한 부분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나오는 PPI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다가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도표가 5.6%로 찍혔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내일 또 저녁 때 나오는 CPI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근원 물가가 예상대로 4.3에서 4.1로 떨어져지지 않는다면은 채권 금리는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또 매파적 태도가 네.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강한 반등치고는 외국인들은 또 오전에는 들어왔다가 또 오후 들어서 또 빠져나간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심리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선물을 그나마 6천 계약 사고 최근 들어서 선물에서는 이제 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실은 지난 달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이제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역대급의 누적 선매도를 때려놓고 이거 기다리니까 그 여파를 뭐 롤오버 시킨 다음에 다 뽑아 먹은 것 같고 이걸 또 안 바꿔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들은요 이제 현물은 큰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상반기 때 10조 원 사놨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IMF 이때 이전으로 보면 매입 단가는 엄청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파생 쪽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또 파생을 좋아라 하고 많이 뛰어들잖아요.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매는 최근에는 선물 쪽에 훨씬 더 그러니까 이쪽 파생 쪽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현물을 안 사준 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선물 쪽 동향을 보면 지금 지긋지긋했던 이 누적 선물 순매도 구간을 좀 누르는 거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오늘 밤 또 내일 나오는 CPI에서 좀 확연히 근원 CPI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특히 우리를 계속해서 눌렀던 미국의 렌트비 쪽들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늘 말씀드리죠. 저는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원 CPI?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주가를 뭐 올해 우리가 2,800을 가려면 결과적으로 4%를 한번 깨지면서 4%가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한 3%대를 보여줄 때가 라스트 피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상은 글쎄 큰 시세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 예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위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선이라고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했던 4.5를 넘었지만 다시 정신 차려서 오늘 내일 4.5 밑으로 떨어지고 4.2 구간으로 좀 놀다가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동결을 하면서 다시 3자를 앞에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2,600 이상의 시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역시 좀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지금 1분기, 2분기 한 6천억 정도 수준 내다가 갑자기 2조 4천억 원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때 DDR5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HBM, AI 쪽에 이제 붙는 그 하이엔드급의 이제 반도체 부분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일단 이러한 부분의 호조를 좀 받았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볼 부분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 부분은 시장 안에서 거의 뭐 이렇게 놓다시피 일단 했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가 터지는 그러한 시기에서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에 거의 도래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단 실적이 조금 나온 걸로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순히 실적만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주력이 될 수 있는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번 3분기가 일단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4분기 턴하면서는 일단은 다른 부분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내에 많은 기업들이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녹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반도체 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새우 등 비슷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장비 공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분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만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적자는 여전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3분기까지 예.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실적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OECD 선행지수가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보통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는 하이엔드급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고 신흥국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하이엔드급 제품을 많이 팔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금 실적이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향후의 희망이 그런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례로 말씀해 드리면 삼성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18년 실적이 거의 피크였는데 네. 2018년 실적이 피크였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에 주가가 안 갔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10만 전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0년의 실적이 2018년 실적보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사실 그때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제 실적 부분이 좋다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의 희망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나온 또 전문가분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반도체 쪽에. 그래서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네. 반가운 소식이 이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 공장들이 있는데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미국이 절대 못 바꾼다, 업그레이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무기한 유예를 해줬다라는 소식이 저는 나름 좀 뜻깊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공장에 장비를 신제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계속 개찌를 왔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시한을 준 것도 아니고요. 무기한 유예를 해줌으로써 일단은 그런 점들 하나하나씩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그게 나중에 무너지든 한 번은 불꽃을 터트려 줘야 삼성전자 시세도 나고 한국 K 주식도 시세도 나고 네. 원화도 한번 다시 1,300원 밑으로도 한번 가보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너무 못해주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아 게임을 잘 치렀다고는 해도 이게 너무 못 가니까 계속 지금 이제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저는 제가 어제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문득 어제 나오셨으면 드는데 싸우셨을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10만 전자 갈 때 파운드리 부분에서 일단 TSMC를 좀 따라잡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10만 전자를 갈라 그러다가 98,000원 정도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도 주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시금 이제 고꾸라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AI 시장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풀캡하고 TSMC도 풀캡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떡고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내세웠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던 그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TLT 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TLT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지금 주셔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채권 금리가 기준 금리가 더 오래 더 높게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 금리 국채 2년물짜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10년물도 덩달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블랙락의 CEO도 5%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 에커먼 퍼싱 스퀘어에서도 5.5% 간다 그랬고.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도 7%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2006년 그때 이후로 사실은 위쪽으로 금리에
뭐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BC 3000년 전부터 평균을 내보면 5%에서 6%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정도에 4.88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정도만 해도 5% 근처 정도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준 위원들이 좀 좋은 발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리 로건이라든지 저기 메리 데일리 총재라든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오히려 기준금리 한 번을 인상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금리 한 번 인상하는 그런 의도는 이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4.75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그 또 상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4.75를 어느 정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4.5에서 4.75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보를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4.88, 5% 근처가 갔을 때가 매수가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으면 지금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평론가님은 좀 의견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론가님 좀 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2006년, 2007년 당시에 그 흐름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때 당시 어땠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쭉 올리다가 동결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뭐 그린스폰의 수수께끼라고 이런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대거 미 국채 10년물을 사들이면서 네. 알 수 없는 금리 하락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막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현역 기자였었는데 그리고선 그때 알 수 없는 주가 폭등이 나오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 지수가 한 5천 넘었죠. 뭐 6천 가고 뭐 이 난리치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천 돌파하고 2,200 가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부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도 주가도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그 사단이 났던 부분. 그러니까 이 10년물 금리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통화 정책을 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도 반영되어 있고요. 네. 성장률이라는 정말 중요한 미국의 성장률이라는 것도 반영되어 있고요. 또 누가 사나 파나라는 수급 이슈도 반영되어 있고 이제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뭐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세가 날려면 주식에서 시세가 날려면 결국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이 없이는 절대 주식이 못 간다고 뭐 계속해서 말하고 보고 있는 쪽이었었고요. 이번에 뭐 최대한 넘어선 안 돼서 4.5를 넘고 4.7, 4.8 가면서 뭐 저도 멘붕이 왔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쟁 터지면서 이거 여기서 진짜 끝장나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도화선으로 금리가 이제 4.5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 차라리 뭐 TLT니 이번에 뭐 3배짜리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나의 그 지표로 놓고 이게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이 오른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되 이 10년물 금리를 하나의 투자 지표라고 이제 놓고 계속 그런 식의 저는 대응법, 접근법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어서 빨리 4%를 깨는 앞자리가 3자를 보여준 저는 이제 그걸 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니마켓 펀드 쪽에 이자율이 지금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국채 쪽은 1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는 거의 5%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지금 10년물이나 20년물 채권을 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거 그쪽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물 국채에 더 매수세가 들어오기 쉽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저는 상방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기준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만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미국이 예전 존슨 대통령 시절처럼 대규모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 자체는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국채가 많이 발행된다면 예전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여러 여타 나라들이 많이 사줬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국채가 예상보다 위로 또 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보다 위로 튈 수 있다, 횡보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세 분의 의견은 다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분들께서 공매도도 적절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오르면 주식을 예, 어렵습니다. 주식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3분기에 7,300억 원 벌어서 1년 전보다 40%나 지금 영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벌써 지난해 연결 실적 넘어섰다고 예.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나중에 이제 더 좋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데 네. 이게 약간 좀 희석되거나 좀 우려가 섞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전에 양극재, 음극재가 막 미친 듯이 오를 때도 사실은 셀 업체들 실적 다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아서 오늘 올랐던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의 악재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네. 그 임금을 한 40% 정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2차 전지는 자동차 부품인가 아니면 IT인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의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자동차의 그 미국의 자동차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40% 정도를 자동차에서 올려주면 2차 전지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생각했던 그 이익에서 이익 부분이 좀 많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셀 업체들이 오늘 떴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근데 실적하고 조금 주가가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IRA 보조금이 전체에서 한 30% 영업이익에서 예. 2,100억 원이 IRA 보조금 때문이라는 거 보니까 보조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가격을 낮춘 이유가 이 보조금 때문에 지금 자동차 가격을 낮춘 부분도 일단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IRA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일부 우리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못 오른 가장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내봤더니 네. 트럼프가 9%포인트 정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거 IRA는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보조금 받았던 이 회사들은 그러면 투자했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있기 때문에 단실 실적 보고만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하나는 어제 LG전자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들의 제조사 중심이죠. 제조기업 중심 제조업체들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게 다들 나오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호실적을 기대할 만한 또 다른 섹터는 없을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은 방금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도 일단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다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GDP 성장률이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세도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사실 조선주들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도 역시 실적이 좋고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속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 상승에 대한 연속성 자체가 하루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해드리면 요즘 시장에서 저평가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 뚜껑 열어놓고 보면 전부 다 배당을 엄청 주는 회사들만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실적 가지고만은 지금 시장을 헤쳐나가기에는 네. 한 2%가 아니고 한 10%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정리해드리도록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재생에너지도 모처럼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간 좀 속을 많이 썩였던 종목들이잖아요. 뭐 OCI 홀딩스나 뭐 네. 하나솔루션, CS 윈드 베어링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K장이 좀 따로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직전까지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장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들이 한번 시세를 줬었을 때 우리들은 시세를 못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못 받은 채로 조정은 조정대로 받았죠. 예. 이제 받았었는데 간밤에 미국 쪽에서 꽤 많이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게 시세가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느닷없이 왜 이래 그랬더니 한 두 가지 정도가 미국 쪽에 재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면서 이제 고속도로 전체 이제 태양광 뭐
발판 같은 것들을 이제 깐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통과됐다는 소식 하나가 있었고 네. 유럽은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유럽과는 좀 다른 버전입니다. 이제 탄소세,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을 미국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네. 얘기가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EU가 아니라 미국이 탄소세, 탄소 국경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의 수요는 말도 안 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돼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당선이 되면 초토합니다. 이 신재생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석유 시대를 한 네. 5년에서 10년 더 끌고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악재들이 이건 뭐 그야말로 정성적인 거지만 반영돼 있었었는데 최근 한 3일간 보면 이건 뭐 약간은 번외적 해석인데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인물, 69세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조카의 아들. 네, 조카의 아들이죠. 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뛰어들겠다라고 네. 공식 선언을 했는데 인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하고 벌써 뭐 몇백억 모이고 지지율도 튀어나가자마자 삼자 뭐 유력 언론은 아니지만 한 14% 정도를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그러면 내년 대선이 이제 바이든, 트럼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렇게 되면 누구 표를 뺐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와도 정치적 성향이 그러니까 성향이 아니라 정책이 비슷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 미국 쪽 언론에서는 트럼프 표도 뺏어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IRA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승은 아니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최근 2, 3일간 뭐 이건 교수님이 더 평론하시겠지만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요. 압승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최근 한 3, 4일간에 또 바뀐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유망주의 등장, 새로운 대선 주자의 등장. 교수님 이거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이슈입니까? 저는 지금 대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르다.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지지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찬성한 사람이 50%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대선 진행 준비 과정이 좀 경합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윤곽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마음속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정치 성향을 확 바이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국내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그 로버트 케네디 2세 뭐 여기에 그 지지율이 뭐 갑자기 또 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국채금리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더 안 올려도 된다. 연준 위원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수님? 지금 국채 금리를 올린 것들이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약간은 신용을 좀 경색시키고 시장을 좀 위축시키려는 게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바람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경제를 좀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메리 데일리 총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이어서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약간은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제금리 인상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좀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제퍼슨 총재도 신중하게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에서 이제 대조기 발언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자, 오늘 밤에 PPI랑 내일 CPI가 나오면 또 발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또 오늘 나오는 FOMC의 의사록을 보면은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쫙 걸쳐져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시장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연준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미국 경기가 지금 고금리 때문에 꺾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뭐 카드 지출도 좀 뭐 줄고 있다고 하고 뭐 고용도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여름에 7, 8월에 미국인들의 카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거를 못 갚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딜링컨시라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조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의 GDP가 2.1%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3, 2.1 조금씩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은 노동시장도 지난주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3.8%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으면 실업률도 한 3.9, 4%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예. 지금 실업률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노동 참여율도 그대로 62.8%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다는 증거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원 의장을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공화당이. 그리고 오늘 밤에 아마도 새로 공화당에서 후보를 뽑는다는 것 같아요, 하원 의장. 예. 근데 뭐 제대로 후보를 지금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이거는?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재정적으로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하원 인장이 있어야지 또 예산안을 좀 통과를 시키고 그게 또 상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선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음 달 17일에 있는 셧다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JP모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빅텍들 실적 발표도 나고 그러면서 증시가 조금은 약간은 불타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걸로 지금 팩트셋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게 지나가고 11월 1일 날 연준에 이제 이자율 발표가 있고 그거부터 이제 17일까지 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큰 것들이 끝나고 17일 날 셧다운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 사이가 조금 불안하게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가 약간 좀 한 번 좀 눌리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이 계속 교수님한테만 좀 여쭤봐서 다른 두 분께 좀 죄송한데요.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오늘은 강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유독 국내장이 안 좋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장만 맨날 좋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회의론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답이다라는 평가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책 이름이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란데요. 죄송합니다. 광고에서 이건 네. 죄송하고요. 저기 일단은 미국 장이 지난 8월, 9월에 걸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장이나 이제 다른 외국 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쪽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또 돌아가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달러도 많이 올라가고 국제금리도 올라가서 지난 8월하고 9월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제 예산을 좀 적자폭을 늘리겠다. 그래서 부양안을 더 이제 많이 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덕에 유럽 증시도 올랐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섰고 달러가 좀 약세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면서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이랑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 이런 것들을 봤더니 예. 다들 RSI가 30 정도로 과매도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한국 증시도 지금쯤은 미국 증시가 지금 며칠 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이제 반등할 시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삼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미국 주식만 답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10월 정도 미국 실적 기간이 오면서 한국 증시도 조금 같이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벌써 책 봤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평론가님께서는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현 시점이라면 네. 지금은 K 주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공평한 측면이 있고요. 정확히는 유동성이 좀 공평한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 직전에 그 고점을 전고점이라고 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이제 올랐을 때 그 고점이요.
근데 유럽 증시하고 일본 증시는 한 번 갔었던 그 고점을 둘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푼 걸로 보면 가장 덜 푼 나라가 일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중국 이렇게 중국은 많이 풀었었죠. 네. 코로나19 이후부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세라는 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랑 유럽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돈으로 올라갔던 그 고점을 한번 제꼈고요. 미국은 고점 갔다 떨어졌다가 지금 제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도 당연히 전고점 제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그 다음 턴으로 제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라스트가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고점이 3,3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2,400, 지금 2,500도 깨져버려가지고 2,400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공평하다면 미국도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뭐 다우든 나스닥으로 제낀다면 우리가 그 제낄 여력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3,300을 넘는다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 순서를 믿는다면 저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룸은 K 주식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그냥 하나의 공식적인 거고 그걸 네.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라고 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앞자리를 3자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뭐 요원하고요. 네. 그러나 어떤 요인에서든 뭐 3자를 보일 정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K 주식은 뭐 엄청난 상승 탄력이 있다. 뭐 이런 쪽이어서 저는 지금이라면 뉴욕장도 갈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K장에 있다라고 해서 애증의 K 주식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와서 K 주식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둘 다 하라는 말이냐 시청자분들이 지금 격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답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추석 때 달 보신 분들 달 참 이뻤죠? 네. 빨.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꼼보잖아요. 네. 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고 미국을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달덩이 보는 것처럼 저쪽은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 가면 무슨 또 고충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한국장 그냥 지키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분산 투자가 답인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고 한국에도 좋은 주식이 있는데 네. 한국의 되게 큰 삼성전자 같은 대형 주식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몰려 있는 게 한국 주식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에서도 투자를 할 때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조금 섞어서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바닥을 쳤을 때 조금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하면은 그만큼 수익을 얻는 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고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좀 위험도를 좀 높여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기간이 들어오고 저는 아까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반대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가 4.88까지는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가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내년도는 내년도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는 이제 랠리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것처럼 4,500 아니면 대부분의 기관들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면 지금 5,1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500 이상으로 S&P 500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에 중국도 조금 반등을 하고 유럽도 반등을 하고 미국도 반등을 하고 또 아시아 증시에도 또 돈이 좀 몰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다 올라가는데 너무 대형주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많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주들도 또 한국 주식들도 신흥국에 좀 투자를 해서 좀 고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확정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현지 상황을 막상 들여보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비군 36만 명을 모았고 전차도 집결이 되고 있다. 지상전으로 간다는 거는 싸움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중동 전쟁이 전반적으로 퍼지려면은 이란이라든지 이제 미군이 참전을 해야지 이게 중동전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시리아의 이제 테러리스트 그룹
밖에 없다는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란은 어차피 미국과의 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유전 기름을 또 어느 정도 생산하는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원조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제 흐트러뜨리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 봉제도 조금 풀어서 이제 국가가 좀 이렇게 발전하기도 원하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배후에 있지 않다고 또 발표까지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또 이스라엘도 지금 사우디하고 어느 정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외교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랑 이란이랑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도 비슷한 논조의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동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지상전이 있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쪽을 좀 합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그 오랫동안의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분쟁이라고 보지 이거를 나라와 나라 간에 뭐 유엔에서도 일단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오브저버 스테이트밖에 없으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국지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근데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까지 지원을 뭐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겠지만 전쟁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는 바이든 입장에서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겪게 될 것 같고. 저 이번에 좀 특이한 걸 느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미국인이 최소 14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과거에 미국이었었다면은 이미 비행기 날아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여기 전쟁을 또 하나의 전쟁 노선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걸 좀 우회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도와주냐 마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또 간다. 예산안이 뭡니까? 지금 하원 의장을 잘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미국이 뛰어든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아예 큰 확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정말 뛰어들려고 했었으면은 분명히 첫 번째 하는 미국 특유의 방법이 있는데 꼬투리를 잡거든요. 네. 이번에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줬다라는 걸 이미 막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 명분을 세워놓고 때리는데 지금 이란도 자기도 부인하고 있고요. 미국 정보부에서도 이란이 했어라는 소행을 막 공식적으로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미국 대 이란의 싸움으로 될 건가 모르죠. 모르나 현재로서는 그 전개 과정은 좀 그런 쪽은 아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확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일단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 이 부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뭐 국채 발행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게 또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런 악순환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 의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정치 자금의 한 절반 이상이 유대인계에서 나온다고 들어서 무조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원을 해야죠. 예, 네. 지원을 하는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겠지만 또 지금은 또 전쟁으로 인한 불안 심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도 또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터졌을 때도 곧장 얘기가 나왔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면 LNG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니야? 그럼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물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한다면은 예. 중동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지원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유가 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일단은 방점을 찍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유가가 튀었지 않습니까? 공급이 약간 좀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전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 실질적으로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유가가 튀었습니다만은 고장 유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부분은 유가 상승 부분을 튀어오르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를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미국인들은 아직 관심도 없는 우리가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사전 지지율까지도 우리가 더 관심이 깨야 많아요.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중동에서 전쟁 났는 경우에는 그럼 유가가 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 필요한 조언을 좀 한마디씩 여쭙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이건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은 좋아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더 말씀해 주세요. 방망이만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은 길게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 PF 대출 풀어주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도 경제하고는 약간 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CPI 그 근원 CPI가 낮아지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자체가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걸 약간 옆에서 사이드로 보게 되면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신호로도 일단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갑자기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방망이를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항상 이익 부분을 일정 부분은 시연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부러질 가능성도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해두고 있어라. 사실은 지금 부러지고 있는데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완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 그 리만 사태 터질 때도 괜찮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금리를 낮추면서 갑자기 주가가 완전히 막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우리 그거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게 보통은 딜레이가 되는 게 1년 정도 딜레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위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조언해 주시다면. 앞으로 남은 석 달 올해 뭐 10년물 금리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한 1년 반 동안을 보니까 10년물 금리와 달러도 거의 연동하더라고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도 같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화 강세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는 10년물 금리가 이게 또 요동치고 박스로 가면 당연히 코스피도 박스겠고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4.1을 다시 깨고 4.0을 무너뜨리는 게 추세거든요. 그것까지가 나오는지 여기서 다시 또 뭐 4.78 가는지 뭐 그거와 달러와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0년물 금리 하나만 그것만 보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저는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미국 투자 자문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예, 자산 배분을 좀 잘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반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은 MMF 현금 달러를 좀 들고 있고 반은 주식을 들고 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닥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세미스트롱하게 효율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올 서프라이즈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서프라이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말까지는 좀 기분 좋게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미국 주식을 좀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좀 섹터를 좀 나누신다면 뭐 빅테크나 이런 쪽도 뭐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요? 예, 엔비디아도 괜찮고요. 예, 빅텍 오른 놈이 계속 오른다고 올해 가장 인공지능 모멘텀을 타고 가장 많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빅텍 7개 기업이 아마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 약간 사람들이 조금 방어적으로 가치주나 이런 쪽으로 방어주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옮겨간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 일단은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침체가 와서 내릴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물가가 잘 떨어져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그런 세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어주를 좀 가지고 반반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한국에 계십니까?
저는 3주 정도 더 3주 있습니다. 계세요? 예, 그럼 예. 다음 달에 또 나가시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오시겠죠? 예, 내년 11월에 뵙겠습니다. 아 예. 그때 오시나요? 예. 그때도 경주마 꼭 출연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IMF가 밝힌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전망치 각각 2.1%와 2.0% 크게 높아졌는데 최근 이들 나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 낙제점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손석우, 이영훈,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